왕 부회장이 집에서 차를 마시며 독서에 몰두하고 있었는데 그때 왕탕이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알리며 잔뜩 겁에 질린 채 나타났습니다. 아버지는 찻잔을 탁자에 내려놓고 아들의 무모한 행동을 보자마자 화를 참지 못하며 왜 자신의 독서를 방해했는지 물었습니다. 왕탕은 다가와서 심각한 일이 일어났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는 식류 기사가 담긴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청룡 아카데미가 음남산에서 실연을 주최했고 재능 있는 한 청년이 절벽에서 추락했지만 다행히 발견되었습니다. 왕탕은 식류가 살아있다고 밝혔고 그는 당황했습니다. 식류를 죽이지 못했으니 그는 복수를 하려 했고 창공 길드의 비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침착하게 음남산 사건이 그들과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왕탕은 확신하지 못했지만 아버지는 자신만만하게 웃으며 설령 식류가 의심하더라도 증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왕탕은 이제 뭘 해야 할지 몰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서랍을 열고 아무것도 하지 말거나 식류가 죽을 때까지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해골 문양이 새겨진 작은 상자를 꺼내 아들에게 던지고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다소 혼란한 왕탕은 그 상자를 받았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몰랐습니다. 밤이 깊어 식류는 가족의 아파트로 갔고 침대에서 쉬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라오우의 전화에 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라오우는 식류가 살아있는 것을 보고 울음을 터뜨리며 천만다행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주인공이 인선대회에서 1등을 차지하고 무사히 돌아온 것입니다. 라오우에게 식류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식류에게 이런 짓을 한 자를 알면 개처럼 다룰 겁니다. 비명이 너무 커 식류는 귀를 막아야만 했습니다. 식류는 미소 지으며 라오우와 대화를 시작했고 모두가 자신을 걱정하는 마음에 행복해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여동생이 그가 회복될 때까지 곁을 지켰고 집에 돌아오자 그 어린 소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를 껴안았습니다. 라오우는 식류가 회복될 때까지 신입생 랭킹전이 연기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식류는 다소 놀랐습니다. 자신 때문에 신입생 랭킹전이 연기되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라오우는 식류 실종이 입소문나 학교가 비상 프로토콜을 발동해 대대적 수색을 벌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신입생 랭킹전을 포함한 일부 학업 활동이 지연되었습니다. 청룡 아카데미의 연례 큰 행사인 신입생 랭킹전은 학생들이 결승까지 올라가기 위해 서로 겨루는 자리였습니다. 신입생들은 조를 나누게 되며 경기 순서는 추첨으로 정해질 예정이었습니다. 상위 8명이 정해지면 그중 상위 3명이 경쟁해요. 신입생들의 미래가 걸린 치열하고 스릴 넘치는 싸움에 라오우는 주먹을 불끈 쥐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고 주인공에게 늦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식류는 제 시간에 맞춰 잘 쉬겠다 약속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만약 이번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다면 아카데미의 관심과 자원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비스트 마스터가 능력을 발휘하려면 비스트에게 충분한 영적 에너지를 주어야 했습니다. 비스트의 레벨이 높을수록 더 많은 영적 에너지가 필요했습니다. 현재 주인공은 강하지 않지만 아카데미의 자원을 이용하면 영적 에너지를 더 빨리 늘릴 수 있었습니다. 디루가 기술을 마지막으로 사용할 때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상황은 피해야 했습니다. 왕가를 제거하려면 디루의 힘에 의지해야 했기에 그의 눈은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식류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디루의 능력 사용은 막대한 영적 에너지를 필요로 했다. 대회가 시작되기 전에 영적 에너지를 늘릴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용에게 물어볼 결심을 하고 잠이 들었다. 잠이 들자 그는 의식의 바다로 빠져들었고 허공으로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밝은 빛이 그를 깨웠고 그는 용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용이 식류에게 지름길을 택한 것이냐고 묻자 식류는 다소 긴장했습니다. 용이 자신의 편이 되었으니 이점을 활용해야 했다. 용은 식류가 자신의 기억을 되찾도록 도와주면 자신도 돕겠다고 했기에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식류는 용과 거래하며 약속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서로 돕는다면 둘 다 이득을 볼 상황이었죠. 그때 그의 앞에 시스템 창이 나타났습니다. 용과 대화하려면 깊은 명상을 통해 의식의 바다에 들어가야 했지만 이는 위험한 일이었다. 용은 인간 세계의 게임 시스템을 참고하여 식류의 데이터 패널을 개조했다. 그 시스템에는 식류가 아이템을 살 수 있는 상점이 있었다. 식류가 나태해져서 기억을 되찾는 중요한 임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용은 시스템을 통해 주기적으로 과제를 부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식류가 이 임무들을 완수하면 포인트나 다른 물질적인 보상을 얻을 수 있었다. 용이 상점을 열자 아이템들을 본 식류는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었다.
신유는 지체 없이 용이 전기 알약을 구매했다. 이 약은 사용자의 정신 에너지를 즉시 10배로 끌어올릴 수 있지만 5분이 지나면 후유증으로 인해 몸이 약해지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이 용의 전기 알약은 주인공이 염두에 두었던 것이지만 부작용이 만만치 않아 조심해서 사용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용이 내려준 선물이었지만 앞으로 그는 스스로 원하는 것을 쟁취해야만 했다. 이제 그는 조용히 비스트마스터 허공을 가로지르다라고 외울 수 있었다. 성스러운 방패는 시스템을 호출하라는 명을 따르라. 급한 일이 아니라면 용이 휴식을 취해야 하니 찾아오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신유는 용의 전기 알약을 챙긴 뒤 용을 방해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용은 그를 빤히 쳐다보며 실망시키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다음날 신유는 학교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섰죠. 몸이 좀 나아졌음에도 여동생은 여전히 그를 걱정하며 무리하지 말라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소녀가 조심하라 당부했습니다. 신유는 아카데미를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신입생 랭킹전이 있는 날, 라오가 자신을 생각하고 있을지 궁금했죠. 그는 게시판을 지나가다 포스터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사로잡힌 그는 포스터를 떼어냈고 다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딜루, 즉 구미호의 수배 전단이었죠. 그녀는 황금 코어를 훔쳤고 현상금은 30억이었습니다. 경로한 신유는 외진 골목으로 가서 딜루를 불러내 그녀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는지 왜 왕실에 수배된 사실을 말하지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딜루는 일부러 숨긴 게 아니라며 시선을 피했다. 물어보지 않은 그의 잘못이라는 것이었다. 신유는 수배 전단을 가리키며 딜루가 황후에게 직접 수배된 범죄자임을 알렸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였지만 딜루는 그에게 말하지 않았죠. 딜루는 미리 알았대도 달라질 건 없으리라 생각했다. 만약 신유가 피해 계약을 후회한다면 그녀를 배신하고 보상을 요구해도 좋다고 했다. 신유는 자신이 주인이니 배신하지 않을 거라며 확고히 말했습니다. 자신을 믿고 비밀을 얘기해달라고요. 죄책감에 잠긴 딜루는 신유의 피를 핥아 피해 계약을 맺었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녀는 그를 믿고 진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보라색 수정을 소환하며 상원 대륙이 자신에게 현상금을 건 이유가 이 수정 때문이라 말했다. 신유는 수정이 뭔지 몰라 다소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관찰했다. 딜루는 그것이 용족 최고의 보물인 용의 눈물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순수 혈통의 용족은 영린검, 용왕의 수염, 그리고 용의 눈물 이렇게 세 가지 신성한 유물을 남겼다고 합니다. 영린검과 용왕의 수염은 전투에 사용되는 엄청나게 강력한 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용의 눈물은 공격 능력이 전혀 없으며 1만 마리의 순수 혈통 용들의 눈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의 모든 힘이 발휘되면 시공간을 거슬러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우리 소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300년 전 멸종했던 용족이 왜 다시 나타나는지 항상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는 딜루의 몸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300년 전 용과의 전쟁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딜루는 모른다고 답했죠. 바로 그때 신유의 시선을 끄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재빨리 손에 있는 표식을 활성화했고 딜루는 숨었습니다. 싱싱과 양쉬였죠. 양쉬는 여동생이 착각했다 생각했지만 신유가 살아있어 다소 놀랐습니다. 큰 재앙에서 살아남은 그에게 양쉬는 다음번엔 죽지 않게 조심하라 퉁명스레 말했죠. 싱시는 오빠가 싱유를 걱정하면서 퉁명스러운 모습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양쉬는 싱유가 절벽에서 떨어진 이후로 동생이 밥도 먹지 않고 모든 것을 자기 탓으로 돌렸다고 말했습니다. 방에 가서 밥 먹으라고 불렀지만 거절했고 TV에서 싱유 생존 소식을 본 후에야 식사를 다시 시작했다는 거죠. 그날 밤 얼마나 배고팠는지 밥을 몇 공기나 먹었다고 합니다. 양쉬는 다음엔 조심하라며 동생이 또 밥을 안 먹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생 식욕 떨어뜨리기 싫으면 알아서 잘하란 얘기였죠. 창피함에 사로잡힌 싱시는 오빠의 입을 막았고 싱유는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곧 신입생 랭킹전이 시작되는데 싱유는 같이 훈련하자고 했습니다. 양쉬는 동생의 손을 입에서 떼어내며 차가운 표정으로 거절했습니다. 특히 음산심 재판에서 싱유가 동생의 사냥감을 가로챈 이후 둘의 관계는 같이 훈련할 정도로 가깝지 않다는 것이었죠. 싱유는 다소 실망했습니다. 양쉬와 동생이 떠나자 싱유는 그들이 왜 자신에게 다가왔는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청룡 아카데미의 모든 학생들은 신입생 랭킹전이 열릴 경기장으로 향했습니다. 해설자 용신은 모두를 환영하며 신입생들이 제비뽑기로 대전 순서를 정하는 토너먼트가 곧 시작될 거라며 흥분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학생이 줄을 서서 제비뽑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신유와 왕탕도 있었죠.
그는 싱유가 살아 돌아온 것을 보고 경노했습니다. 이번에는 싱유가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맹세했죠. 그가 제비를 뽑을 차례가 되자 모두 교감의 아들을 알아보고는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왕탕은 아카데미 내 아버지의 지위를 이용해 여학생들을 괴롭혔지만 싱유는 결투장에서 그에게 톡톡히 죗값을 치르게 했습니다. 모두 왕탕을 아카데미의 수치라 부르며 경멸했습니다. 지난번 싱유에게 굴욕을 당했던 왕탕은 몹시 격분했습니다. 상자에서 제비를 뽑자 그의 얼굴에는 사악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복수를 위한 완벽한 기회, 싱유와 대결하게 된 것입니다. 누구도 왕탕과 싱유의 대결이 다시 성사될 거라고는 믿지 못했습니다. 이 대결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왕탕의 아버지가 주인공 이름의 제비를 상자 한쪽에 넣어둔 것이었죠. 왕탕은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으려 기뻐했다. 증오에 찬 그는 싱유에게 다가가 링 위에서 비수를 파괴하겠다 맹세했죠. 이에 싱유는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으며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결투 시간이 되자 두 사람은 링으로 향했습니다. 싱유는 자신을 절벽에서 떨어뜨린 그에게 복수하고자 단호하게 걸어갔습니다. 양수와 싱신도 관중들 속에 있었죠. 오빠는 다소 혼란스러운 듯 동생에게 왜 싱유를 그렇게 뚫어지게 보는지 물었고, 동생은 오빠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냐며 되물었습니다. 양수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 다소 놀랐지만 동생은 싱유가 절벽에서 떨어진 후 구조된 이후로 그의 기운이 이전보다 훨씬 강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쉬 감독 역시 싱유가 지난 며칠간 무엇을 했는지 모르는 채 강해진 그의 힘에 놀랐습니다. 싱유와 왕탕이 링 위로 올라서자 심판은 빨간 깃발을 들어올리며 라운드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싱유와 왕탕은 재빨리 거리를 벌리고 각자의 비스트를 소환해 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화면엔 검은 송곳니와 얼음 표범의 정보가 나타났죠. 이것을 본 싱신은 겁에 질렸고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정보에 따르면 검은 송곳니는 초기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기운을 보니 초기 형태의 레벨이 아닌 듯 했습니다. 비스트 테스터는 실수가 없으니 정보가 맞을 텐데 싱신의 마음은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에게 이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싱유가 결정적인 돌파를 위해 일부러 검은 송곳니의 레벨을 억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는 놀랐습니다. 얼음 표범이 검은 송곳니에게 달려들었지만 재빨리 자리를 피해 공격을 피했습니다. 얼음 표범이 입을 벌려 강력한 얼음 수정을 날렸지만 공격이 닿기 직전 검은 송곳니는 그림자로 변했습니다. 얼음 수정 폭발로 차고 강력한 파동이 경기장에 퍼졌습니다. 폭발이 너무 강력해서 관중 모두가 추위를 느꼈습니다. 연기가 거치자 그림자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얼음 표범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파악하려는 순간 검은 송곳니가 등 뒤에 나타나 미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송곳니는 지옥의 포효를 사용해 땅을 산산조각 내고 얼음 표범의 몸을 뒤로 날려버렸습니다. 이후 검은 송곳니가 뒤에 나타나 큰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폭발로 얼음 표범 공격의 차가운 환경이 사라지면서 관중들은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이 대결이 흥미진진해서 양씨는 말문이 막혔고 방금 전까지 춥더니 이제는 따뜻해졌습니다. 싱위는 화를 내며 손에 있는 표식을 활성화했고 검은 송곳니에게 침묵의 발톱을 사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양씨는 어둠 속성의 전투 기술을 처음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검은 송곳니의 사악한 기운에 얼음 표범은 두려워 뒷걸음질 쳤습니다. 검은 송곳니의 기운이 발톱으로 얼음 표범의 얼굴을 강타했어요. 검은 송곳니의 침묵의 발톱에 능력을 쓰지 못하게 되었죠. 사람들은 환수가 주인을 쏙 빼닮았다며 비웃었습니다. 왕탕은 같은 기술에 2번 당할 수 없다며 확고히 버텼습니다. 그는 결심하며 작은 얼음공을 꺼내 환수에게 던졌고 환수는 입을 벌려 삼켰습니다. 그러자 얼음 표범은 미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환수의 몸에 2개의 수정이 나타나더니 이빨과 발톱이 자라나 이전보다 훨씬 더 커졌습니다. 녀석은 땅을 힘껏 밟고 입을 벌려 검은 송곳니에게 강력한 얼음 폭풍을 내뿜었습니다. 얼음 결정을 뿜으며 격렬히 포효했죠. 이후 환수는 힘을 써 땅을 얼리기 시작했어요. 싱유는 환수가 왜 갑자기 강해졌는지 몰라 혼란스러웠습니다. 그가 힘을 쓰자 눈이 빛나기 시작했고 그 덕에 환수 몸 주위에 이상한 기운을 감지할 수 있었죠. 이를 통해 왕탕이 금지된 약물로 환수를 강화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왕탕이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금지된 약물을 환수에게 먹이는 비열한 수법을 썼다는 사실을 모두에게 폭로했습니다. 당연히 그는 격분했죠. 그는 손을 뻗어 환수에게 얼음 칼날 폭풍을 쓰라 명했습니다. 환수가 입을 벌려 검은 송곳니에게 날카로운 얼음 결정을 쏘았습니다. 몸을 스친 얼음 결정들이 작은 상처를 냈습니다.
이제 검은 송곳니가 부상을 입자 식유는 이를 보고 염려하며 버티라고 외쳤습니다. 복수심에 불타오른 왕탕은 주먹을 꽉 쥐고는 아직 승부가 끝나지 않았다며 아이스 해머로 끝장내기로 결심합니다. 하늘에서 거대한 얼음 망치가 형성되어 검은 송곳니에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식유의 환수는 피할 새도 없이 망치에 맞았고 그 공격으로 땅과 검은 송곳니의 사지가 얼어붙었습니다. 관중들은 얼음 표범이 갑자기 강해진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환수가 움직이지 못하자 식유는 불리해졌습니다. 왕탕은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지난번 경기는 일부러 져준 거였지만 이번엔 진짜 실력을 보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왕탕 아버지와 쉬 감독도 싸움을 지켜봤어요.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왕탕의 재능이 식유에게 뒤지지 않는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녀는 왕탕의 환수에 약물이 사용된 것을 알고 경로했습니다. 검은 송곳니는 이제 위험에 처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싸움에서 질 뿐만 아니라 심각한 후유증까지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음 표범이 접근하자 식유는 위험을 감지하고 환수에게 겨울 꼬리치기를 명령했지만 얼음은 조금씩 검은 송곳니의 몸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싱신, 쉬 감독, 첸 교수, 그리고 식유의 친구들은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식유가 역전할 수 있을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식유는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짓기 시작했죠. 남산에서 100마리 넘는 마수를 사냥한 게 헛되지 않았죠. 환수에게 지옥불 연꽃을 쓰라고 지시했습니다. 검은 송곳니가 이를 꽉 물자 그 아래에서 강력한 불꽃이 피어나 얼음을 깨고 몸을 해방시켰습니다. 불꽃을 본 왕탕은 당황해 환수에게 후퇴를 명했습니다. 검은 송곳니의 몸에서 강한 기운이 뿜어져 나와 얼음 표범은 뒷걸음쳤습니다. 검은 송곳니는 입에 불덩이를 모으기 시작하더니 이내 불꽃 연꽃을 환수에게 날렸습니다. 천 교수는 그 능력이 불 속성임을 깨닫고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쉬 감독 또한 식유가 극소수의 환수사만이 구사할 수 있는 전투 기술을 쓰는 것을 보고 그의 미래가 창창하다고 여겼습니다. 왕탕의 아버지는 격분했지만 식유의 환수가 강해졌음에도 여전히 이길 기회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검은 송곳니는 완전한 불속성 공격을 사용했고 불꽃은 얼음 표범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짧게 점프한 얼음 표범은 조금 뒤로 물러나 자신의 입김으로 공격을 밀어냈습니다. 검은 송곳니는 초기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고급 전투 기술을 터득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식유는 아카데미의 천재인 예 쉬안밍을 뛰어넘을 기세였습니다. 식유는 환수에게 손을 뻗으며 끝낼 때라고 결심했습니다. 왕탕의 환수는 저항하지 못했고 불꽃은 강력한 화염을 내뿜으며 그 몸을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연막이 사라지자 땅에 쓰러져 있는 얼음 표범이 보였습니다. 이 광경에 싱싱과 용신은 얼어붙었고 다른 이들은 경악했습니다. 용신은 손을 들고 승자를 발표할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식유를 가리키며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모두가 그를 칭찬하며 검은 송곳니의 속성 변화의 시선이 화면에 집중되었습니다. 검은 송곳니는 전투 중에 2단계 상승해 3단계가 되었고 식유는 전례 없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왕탕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주저앉았으며 또 패배했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청룡 아카데미가 신입생 랭킹전을 개최한 이래 경기장에서 한 번에 2단계를 뛰어넘은 마수가 나타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만들어낸 사람은 바로 식유였습니다. 얼음 표범의 몸이 땅에 쓰러지자 식유는 자랑스럽게 웃으며 검은 송곳니를 쓰다듬고 칭찬했어요. 음산산에서 수십 마리의 마수를 사냥한 뒤 검은 송곳니는 용암사자 호랑이 마수에게 또다시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되어 한계에 부딪혔고 더 이상 강해질 수 없었죠. 이번에 식유는 얼음 표범의 능력을 제약해 궁지로 몰아넣고 검은 송곳니가 이를 물리치고 성장하게 했습니다. 심사위원 중 한 명이 끼어들어 주인공에게 퇴학당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가 바로 왕탕의 아버지 왕딩셉이었습니다. 식유는 왕탕이 금지된 약물을 사용했던 것을 떠올리며 무슨 꿍꿍이인지 궁금했습니다. 딩셈은 얼음 표범의 시체를 가리키며 규칙에 따라 식유가 힘을 제어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얼음 표범의 죽음은 그가 아카데미에서 퇴학당해야 할 명백한 증거였죠. 다른 심사위원들 역시 딤셉의 편을 들며 나섰습니다. 그들은 식유가 재능은 있지만 잔인하고 무자비한 인물이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회에 참여할 자격이 없으며 즉시 퇴학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쉬 감독은 평정심을 잃지 않고 의사들이 사건을 면밀히 조사할 것이며 그 후에 모든 사람에게 설명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녀는 딤셈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진실이 밝혀지면
학생들을 모함하고 해치려는 자들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말을 마친 뒤 그녀는 수의사가 얼음표범 시체를 철저히 검사하게 지시했습니다. 의사들은 지시에 따라 시체를 가져와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얼마 뒤 그녀는 의사들에게 결과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한 의사가 검은 송곳니로 인해 장기에 출혈이 있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 동승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행히 그는 쉬 부장이 꼼꼼해서 조사를 시도할 것을 알고 미리 아카데미에 수의사를 매수해뒀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얼음표범 사체에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싱유가 그들 뒤에 나타나 검은 송곳니의 지옥불 연꽃은 화상 공격이며 자신이 모두 앞에서 감히 소환수를 죽일 리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얼음표범의 사체는 장기 내 대량 출혈로 사망한 흔적이 명확했습니다. 다른 교관들은 검은 송곳니의 영혼 공격이 물리적 피해를 주지 않음을 깨닫고 싱유가 모두 앞에서 소환수를 죽이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의심했습니다. 싱유는 의사를 가리키며 그의 진단이 정확한지 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의사는 약간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싱유는 귓속말로 돈 몇 푼 때문에 소환수 의사로서의 경력을 망치지 말라고 조언하며 말하기 전에 신중히 생각하라고 말해 그를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왕딩션 부학장의 매수 사실이 발각될까봐 불안했습니다. 이 문제는 중대하기에 싱유는 얼음표범의 혈액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쉬 학장은 허락하며 너무 지체하진 말라 했습니다. 의사들이 혈액 검사를 시작했고 10분 후 한 의사가 쉬 학장에게 달려가 진짜 사인을 밝히려 했습니다. 그녀는 궁금해하며 머뭇거리지 말고 말하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는 보고서를 가리키며 얼음표범이 분노의 알약을 먹고 죽었다고 밝혔고 이에 격분한 왕탕은 의사에게 무능하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땅에 무릎 꿇고 소환수에게 분노의 알약을 주지 않았다고 쉬 학장에게 맹세했어요. 의사는 분석 결과에 따르면 소환수가 광폭화 알약을 복용한 것이 확실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용 시 소환수는 광폭 상태가 되어 힘이 강해지지만 동시에 심각한 부작용을 겪습니다. 쉬 학장은 보고서를 받아 왕탕에게 확실한 증거에도 계속 부인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불쌍한 왕탕은 어찌할 줄 몰라 초조해했어요. 왕 부학장이 아들에게 다가서자 그는 도움을 청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교관들은 왕 부학장의 아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보고 실망했습니다. 그들에게 그는 냉정하고 승리에만 집착하는 자였죠. 절망에 빠진 왕 부학장이 쉬 학과장에게 아들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애원했습니다. 그녀는 날카로운 표정으로 그가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청룡 아카데미의 부학장이기도 하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만약 편애와 비리를 저지르고 싶다면 아들과 함께 아카데미를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격분했어요. 이대로 가면 자신에게도 영향이 미칠 걸 알았으니까요. 이제 그의 아들은 소환수에게 분노의 알약을 먹여 학원 규칙을 어겨 퇴학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왕탕은 심지어 아버지조차 자기 편이 아니란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복수심에 불타던 왕딩셰프는 아들에게 분노의 알약 문제가 이미 드러난 만큼 타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그는 반드시 복수해주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말을 마친 그는 아들을 밀치고 경비병에게 아카데미 밖으로 끌어내라고 명했습니다. 경기가 끝나자 8강 명단이 나왔습니다. 명단에 따르면 1위는 무롱싱신, 우리 주인공은 2위였습니다. 싱유는 신입생 중 최고의 인재였죠. 그는 권력이나 배경 없이 8강에 오른 인물이었습니다. 싱유와 왕탕의 대결을 본 이들은 모두 그와 싸울 마음을 접었습니다. 용수는 싱유가 8강에 들었다는 말을 듣고 인난산 시험에서 누나의 공을 많이 가로챘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다음날 복수를 약속했지만 싱신은 거절하고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직접 싱유를 이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싱유 친구가 나타나 웃으며 그가 8강에 들었다는 희소식을 전해줬습니다. 봉투를 들고 있던 싱유는 그렇게까지 흥분할 필요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거친 숨을 쉬던 그의 친구는 이걸 제대로 축하하기로 했습니다. 왕딩샘 부국장은 격노하며 너무 빨리 승리를 자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누군가 주인공의 집에 쳐들어가 전부 파괴했습니다. 싱유의 친구 우는 축하하러 가자고 우겼습니다. 시간은 흘러 밤이 깊었고 드디어 집에 갈 수 있게 된 주인공은 행복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싱유는 부서진 문과 어질러진 집안을 보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몰라 걱정에 휩싸였습니다. 박밍이 걱정된 싱유는 그녀를 미친 듯 찾아 헤매다 구석에서 울고 있는 박밍을 발견했습니다. 박밍은 싱유에게 안겨가면 쓴 남자에게 루시오 언니가 납치되었으며 그가 편지를 남겼다고 말했고 싱유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싱유는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루시우 언니가 괜찮을 테니 울지 말라 했습니다. 그는 반밍의 편지를 받아 납치범의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싱유는 여동생을 구하려면 은난산으로 와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달이 뜨자마자 싱유는 산으로 향했습니다. 누군가 감히 여동생을 건드렸다는 사실에 믿을 수 없었고요. 주변을 살피다 나무 옆에 쓰러진 여동생을 발견했습니다. 주인공은 여동생의 생사조차 몰라 당황했습니다. 그때 후드 남자가 웃으며 여동생은 아직 살아있으니 소리 지르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주인공은 동생을 놓아주라고 소리쳤습니다. 남자는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자기가 누군지 궁금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최근 싱유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람은 왕탕뿐이었지만 그는 누군가를 납치할 배짱도 능력도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싱유는 이 남자가 아버지 왕딩셰빔을 금방 알았죠. 더 이상 얼굴을 숨길 이유가 없어진 왕딩셰은 싱유의 통찰력에 감탄하며 후드를 벗었습니다. 그가 아들이었다면 용국에서 가장 젊고 강한 비스트 테이머로 키웠을 거라며 그는 길을 방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싱유는 자기 아들도 아닌데 왕탕을 다치게 했으니 반드시 죽여야 한다며 아쉬워했습니다. 왕딩셰은 반지를 활성화해 대지의 힘으로 돌의 수호자를 소환했고 곰 모양의 야수가 땅에서 솟아났습니다. 이 야수는 철퇴를 휘둘렀는데 싱유가 본 것 중 가장 강력한 야수였습니다. 바로 왕급인 바위 악마곰이었죠. 항상 지배적인 상태를 유지하며 적의 제어 능력을 무효화하고 자신의 능력을 자유롭게 발휘하는 힘을 가졌습니다. 왕딩셰은 일성 비스트 마스터가 왕급 야수를 이길 수 없다고 믿었죠. 싱유는 미소를 지으며 실망하게 될까봐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왕딩셰은 싱유에게 검은 송곳니를 자기 바위 악마곰의 간식으로 줄 거냐며 비웃었죠. 싱유가 손의 표식을 활성화해 여러 야수가 있음을 드러내고 디에리우에게 나오라고 명령하자 하늘은 검은 구름과 천둥으로 뒤덮였습니다. 왕딩셰은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고 이 무시무시한 기운이 누구의 것인지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디루는 표식에서 나와 팔을 뻗으며 잠에서 깨면서 싱유에게 왜 자신을 불렀냐고 물었습니다. 또 자기 단잠을 깨웠다며 나중에 어떻게 보상할지 잘 생각하라고 충고했죠. 싱유는 차갑게 저 곰을 처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곰을 물리치면 잠들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우리 주인공은 곰을 처리하면 실컷 자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죠. 왕딩셰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디루의 기운이 워낙 무시무시해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늦을 것 같았기 때문이죠. 디루와 싱유가 얘기하는 사이 그는 야수에게 공격을 명했고 불길에 휩싸인 곰은 그녀에게 돌진했죠. 디루는 침착하게 야수를 뚫어지게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위 악마곰이 공격하려는 순간 하늘에 거대한 눈이 나타나 곰의 몸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몇 초 만에 곰의 몸은 돌로 변하기 시작하더니 결국 석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왕딩셰은 그녀가 구미호란 사실을 깨닫고 몸을 떨었습니다. 싱유가 전국 최고 수배 야수와 계약했음을 알게 된 거죠. 이 사실이 드러나면 싱유가 심각한 곤경에 처할 것을 알기에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인공은 자신만만하게 그를 이 산에서 살려보낼 생각 없으니 구미호를 소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왕딩셰은 당황하고 절망했으나 일성 조련사와 육성 조련사의 격차는 한 마리의 야수로 메울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 순간 바위 악마곰의 눈이 강렬하게 빛났습니다. 몸에서 불꽃이 피어오르기 시작하더니 몇 초 후 몸을 감싸고 있던 단단한 바위층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분위기가 긴장감으로 가득 차자 모두 침묵했습니다. 곰의 눈은 흥분으로 빛나기 시작했고 왕딩셰은 구미호가 정말 대단하다고 인정하며 미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나워도 싱유가 고작 일성 비스트 테이머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그는 신참에게 일성 비스트 테이머와 육성 사이의 넘사벽을 보여줄 때라고 결심했다. 곰은 땅을 세게 내리치며 이상한 에너지를 내뿜기 시작했다. 그 야수는 철퇴를 쥐고 포효하자 이상한 에너지가 주변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싱유는 이 짐승이 어둠 속성임을 알고 이를 악물었다. 이 생물들은 인간이나 다른 동물의 피를 마시며 살아간다. 싱유는 지난 몇 년간 유인시에서 하급 야수들이 사라진 배후에 왕딩성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그가 미소를 짓자 싱유의 의심은 확신이 되었다. 그의 얼굴에 붉은 해골 문신이 나타났다. 딩셰은 자신의 바위 악마곰에게 죽는 것이 하급 마수들에겐 최고의 특권이라 했죠. 싱유는 이전에는 느껴본 적 없는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고 해골의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는 이 남자가 사악한 테러 조직으로 규탄받는 어둔 속성 마수사 전문 집단인 붉은 해골 길드의 일원이며
이 길드가 5대 암흑 길드 중 하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싱유는 청룡 아카데미 부학장이 몰래 붉은 해골 길드를 섬기는 것을 세상이 알면 어찌 될지 물었습니다. 빙샘은 싱유처럼 답했습니다. 진짜 정체를 드러낸 이상 그를 살려서 산맥을 떠나게 할 생각은 없었다. 다소 걱정이 된 다이리우는 주인에게 현재 에너지 비축량이 너무 적어 전투 기술을 발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싱유는 주머니에서 용의 영혼 알약을 꺼내들며 자신감 가득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이길 수 없는 싸움에는 나서지 않으니 걱정 말라고 덧붙였다. 싱유는 알약을 입에 넣고 이상한 기운을 방출하기 시작했다. 그는 양손을 뻗어 에너지를 방출하기 시작했다. 왕등생은 손을 뻗어 이제 끝낼 시간이라며 곰이 그들을 향해 돌진하게 만들었다. 소년의 눈이 빛나기 시작했고 등생에게 시선이 고정되었다. 다이리우에게 준비하라고 하자 그녀는 그의 앞에 서서 준비됐다고 답했다. 사나운 곰이 그들 위로 나타나 철퇴로 공격하려 했다. 그때 소년은 다이리우에게 변신을 명령했습니다. 다이리우의 몸은 본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강력한 야수인 구미호로 변신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하늘에 에너지를 집중하기 시작했고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거대한 눈이 나타났습니다. 눈은 주변을 훑으며 곰의 가슴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야수가 공격하기도 전에 눈에서 강력한 섬광이 터져나오며 손쉽게 그 몸을 꿰뚫었습니다. 그 섬광은 왕등성의 몸을 종이장처럼 꿰뚫었고 그는 이 상황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상처에서 사악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하더니 몇 초 후 온몸을 뒤덮고 그를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싱유와 다이류는 그곳을 떠나 절벽 위로 올라갔습니다. 소녀는 용의 영혼 알약 부작용으로 어지러워했습니다. 그의 눈이 감기자 다이리우는 당황했습니다. 싱유의 몸이 바닥으로 쓰러지자 다이리우는 필사적으로 그의 뺨을 때리며 일어나라고 소리쳤습니다. 포기하지 말라. 이건 황제의 직접적인 명령이라고 말이죠. 그 순간 누군가 그들에게 다가오기 시작했고 여우의 날카로운 감각으로 다이리우가 이를 눈치챘습니다. 뒤를 돌아보자마자 누군가 그녀의 목을 잡았는데 다름 아닌 루오슈에였습니다. 그녀는 땅을 보며 다이리우를 어찌할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다이리우의 목을 잡아 땅에서 들어 올렸습니다. 강력한 야수 다이리우는 그녀의 사악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루오슈에는 그녀를 관찰하기 시작했고 그녀가 마법 생물 중 존경받는 야수 황제 구미호라는 것을 금방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그런 야수가 오빠와 피의 계약을 맺은 게 예상 밖이었죠. 다이리우는 루오슈에가 용의 힘을 가졌음을 깨닫자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녀에게서 다이리우가 경험 못한 엄청난 용의 힘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루오슈에는 싱유의 친누나였기에 그녀가 용의 힘의 정수를 다룰 수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이리우는 두려움에 이를 악물며 그녀의 정체를 몰랐습니다. 루오슈에는 자신의 정체는 신경 쓸 일이 아니니 조용히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다이리우를 풀어주고 싱유에게 다가가 상태를 살폈습니다. 지금은 그저 그의 누나일 뿐이라며 그의 가슴에 손을 얹고 힘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다이리우가 걱정스레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루오슈에는 그가 일시적으로 정신력을 증폭시키는 물약을 마셨지만 그 반동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의 기운을 싱유의 몸에 불어넣으며 부상이 심하지 않으니 걱정할 것 없다고 말했어요. 사흘 쉬면 정상으로 돌아올 거예요. 그녀는 일어섰고 다이리우는 그녀의 정체를 물었습니다. 루오슈에는 눈빛을 빛내며 용의 속삭임을 불렀어요. 그 멜로디는 숲에 닿을 때까지 날아가 꽃들을 어루만졌어요. 다이리우는 충격에 빠졌는데 용의 속삭임은 순수 용만이 쓸 수 있는 전투 기술로 특별한 멜로디로 모든 것을 되살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루오슈의 노래는 전투로 손상된 나무와 다른 모든 지역을 복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용의 비늘이 나타났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전투 흔적을 모두 지웠다고 밝혔죠. 그녀와 다이리우 싱이 외엔 아무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를 겁니다. 다이리우가 아는 한 순수 혈통의 용만이 백금 비늘을 지녔으며 그 용의 이름은 바로 카오스였습니다. 루오슈에는 날카로운 기운을 내뿜으며 용의 여제가 자신에게 현상금을 건 사실을 무시하기로 했죠. 이제 다이리우가 오빠와 피의 계약을 맺은 것을 알았으니 충성을 저버리지 말라고 제안했어요. 그녀는 이제부터 오빠를 돕는 데 전념해야 하며 이 조건을 지키면 그녀를 평화롭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그를 배신하면 9꼬리를 잘라버릴 작정이었다. 다이류는 두려워 싱이를 배신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정체에 대해 싱위에게 한마디도 해서는 안 됐다.
다음날 싱이는 병실에서 깨어났고 침대 옆에는 동생과 수 관장이 있었다. 동생은 그를 껴안고 울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가 깨어난 것을 보고 기뻐했다. 그녀가 너무 꽉 껴안아서 그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는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동생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날 밤 깨어보니 오빠가 은남산에 있었다고 했어요. 바로 옆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땀에 흠뻑 젖어 있어서 최대한 빨리 산을 내려와 검사를 받게 했다고요. 싱위는 다이류가 전투 흔적을 완벽하게 지워 동생이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고 생각하며 안도했습니다. 수 관장은 싱위가 사흘 동안 의식을 잃어 신입생 순위 토너먼트 준결승과 결승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모용신신과 모용영삭이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으며 모두 싱위가 시합을 포기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상관없이 그가 무사한 것에 기뻐했어요.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싱위는 몸을 떨며 일어나 앉아 자신이 왜 은남산에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며 빤히 쳐다보기 시작했죠. 그녀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한숨을 쉬며 이틀 전 왕 부학장도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싱위는 자신들이 발각된 건 아닌지 긴장했습니다. 루이셰의 시선은 수 관장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그녀는 발톱을 드러내며 오빠를 해치려 하면 즉시 제거하겠다고 맹세했다. 쉬 관장은 사건의 전말을 알았음에도 조사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싱위의 결백을 믿었고 청룡학원 부학장 자리가 바뀔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루이셰와 싱위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둘 다 그녀가 싱위를 보호하기로 택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쉬 관장은 루이셰 옆에 앉아서 싱위의 건강을 살피는 것뿐만 아니라 노바 토너먼트 소식도 전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싱위는 노바 토너먼트가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토너먼트는 청룡, 백호, 주작, 현무 이렇게 4개의 주요 야수 조련학원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큰 규모의 대회입니다. 각 학원은 1학년 학생 3명을 선발하여 참가시켜야 합니다. 참가자들은 모두 각 학원에서 가장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입니다. 청룡 학원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을 말한다면 모두 예시엔밍을 꼽습니다. 하지만 작년 신입생 순위 토너먼트에서 그녀는 백호 학원의 라이마 청에게 패배하여 2위를 차지했습니다. 쉬 학과장은 그가 학원을 대표하여 대회에 잃었던 영광을 되찾아주길 희망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이것은 신입생 순위전의 아쉬움을 만회할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참가에 앞서 싱위는 참가 요건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첫째, 참가자는 길들인 야수를 최소 2마리 보유해야 하며 둘째, 최소 2성급 이상 야수 조련사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싱위 어깨에 손을 얹고 다음 달 대회가 시작되지만 그 전에 충분히 자격을 갖출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싱위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늘 그를 높이 평가하며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맹세했고 백호 학원의 실력, 즉 예시한밍을 이긴 참가자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자신감 있는 미소로 노바 토너먼트 1위는 자신의 것이니 걱정 말라고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얼마 후 인난산으로 돌아온 싱위는 작년 대회 참가자들이 최소 2마리의 계약된 야수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그에게도 2야수가 있었지만 다이류는 전국 수배범이라 공개 소환이 불가능했습니다. 게다가 블랙팽은 현재 초기 형태인 트랜스, 지옥 폭풍 늑대의 3단계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수준의 대회는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오늘 밤은 블랙팽이 한계를 넘어 진화할 기회였습니다. 싱위가 야수를 소환하자마자 입을 벌려 포효했습니다. 주인공이 손가락의 반지를 활성화하자 5원소가 주변에 떠올랐죠. 다행히 그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쉬 관장이 떠난 후 그는 퇴원하여 스카이스케이프 길드에서 야수이사로 일하며 받은 월급으로 불 속성 영양분과 진화 재료를 샀는데 이 중 일부는 신입생 순위 토너먼트의 인난산 시험 보상이기도 했습니다. 순식간에 땅은 진화 재료로 가득 찼습니다. 주인공은 야수를 쓰다듬으며 삼키라고 했고 블랙팽이 진화하기에 충분하다 여겼습니다. 블랙팽이 입을 벌려 모든 재료를 삼키자 강력한 에너지가 몸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때 싱위는 폭주 위험이 있는 블랙팽의 돌파를 염려해 다이루를 불러 보호를 부탁했습니다. 다이루는 그들 뒤에 나타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블랙팽의 눈이 빛나기 시작했지만 주인공은 진정시켰습니다. 야수의 에너지가 팽창하기 시작했지만 다행히 다이루가 힘을 발동해 방어막을 쳤습니다. 바닥에 있던 싱위는 블랙팽이 겪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는 주먹을 쥐고 용 시스템을 호출했습니다. 자신의 야수가 진화 완료까지 남은 시간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시스템 창 진행률이 99%에서 멈춰 싱이는 진화가 실패한 건가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블랙팽이 땅을 힘껏 내디뎠죠. 모습은 변해 있었고 눈은 3개였습니다. 바로 지옥 저승 늑대였죠. 싱이는 블랙팽이 새로운 악마 속성을 각성했음을 알아챘습니다. 블랙팽의 몸에서는 강력하고 사악한 에너지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다이루는 블랙팽이 악마 속성을 얻자 놀랐습니다. 싱이는 기뻐했고 다이루도 그가 특별한 야수 조련사임을 깨달았어요. 그는 야수를 껴안고 강해진 것에 기뻐했습니다. 다이루가 싱이를 가로막으며 다른 야수와 계약할 거냐고 묻자 싱이는 할 말을 잃은 채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옐라는 그가 신입생 토너먼트에 나간다는 걸 알게 되자 그에게 야수가 없다는 것을 보고는 한 마리 사주려고 쇼핑을 가기로 했죠. 소녀는 긴장한 듯 머리를 만지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이에 엘라는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감 있는 미소로 싱이는 자기 동생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생의 일은 곧 자신의 일이며 야수 한 마리 사주는 건 별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가게에 도착하자 옐라는 싱이에게 마음에 드는 야수를 고르게 했습니다. 가게에 들어서자 주인은 미소를 지으며 번개 속성 영양제를 사러 왔는지 아니면 번개 속성 야수의 마법 코어를 사러 왔는지 물었습니다. 친엘라는 산리앙에게 자신의 동생이 다음 달 토너먼트에 참가할 예정이라 새로운 야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추천을 부탁했습니다. 산리앙은 미소를 지으며 거미 모양의 야수를 가리키면서 그에게 완벽한 붉은 눈의 사악한 거미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레벨의 야수보다 공격력이 훨씬 높았거든요. 이어 그녀는 유연하게 치명타를 입히는 백호를 보여주었습니다. 산리앙이 계속 설명하려던 찰나 친엘라는 말을 끊고 값싼 영적 야수는 추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어요. 돈은 자기가 낼 테니 고급 야수들을 보고 싶다고 했죠. 그들은 암호로 잠긴 문으로 다가갔어요. 산리앙은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최고의 야수들을 보여주기로 결심했어요. 문이 열리기 시작했고 그녀는 싱유에게 가게 최고의 영적 야수들을 직접 고르게 했죠. 이 방에는 튜브에 갇힌 많은 야수들이 있었어요. 싱위는 마음에 드는 것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야수들 중 속성 좋은 천상갑도 있었죠. 그곳에는 화상 피해를 줄 수 있는 독을 가진 새 눈박이 폭군 뱀이 있었고 희귀한 야수인 뼈 조각상도 눈에 띄었습니다. 싱위는 턱에 손을 괴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야수들의 능력치를 봤지만 숨겨진 혈통이 없어 끌리는 게 없었습니다. 친엘라는 싱위가 아무 야수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 의아했습니다. 싱위가 이 고급 야수들을 모두 만족스러워하지 않자 산리앙은 어떤 종류의 야수를 찾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들이 방을 나가자마자 누군가 산리앙에게 새 상품이 왔다고 알렸습니다. 대머리 남자가 전기장 안에 작은 요정 2마리를 가두고 있었죠. 싱위는 손을 뻗으며 자신이 알기로는 이 영적 야수들이 쓸모없는 부류에 속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쩌다 이런 쓸모없는 야수를 들였는지 의아해했죠. 바로 그때 친엘란이 속삭이며 이 요정들을 야수로 팔면 아무도 사지 않겠지만 애완동물로 팔면 사는 사람이 줄을 설 거라고 말했습니다. 주인공은 이 야수들이 부자들의 나쁜 취향을 만족시키려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싱위의 눈이 빛나며 요정들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요정 중 하나는 물의 요정이라 불렸고 신화적 특성의 천사 혈통이라는 숨겨진 혈통을 지녔습니다. 싱위는 멈칫했고 친엘라는 문제라도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돌아섰고 요정을 사기로 했습니다. 친엘란과 산냥은 그가 농담하는 줄 알고 그 요정으로 뭘 할지 상상하기 시작했죠. 싱위는 그들의 생각을 알 리 없으니 화를 냈고요. 그는 새장으로 다가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관찰하며 그녀가 천사 혈통임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자신의 야수로 삼기로 결심했습니다. 요정을 산 뒤 그는 남음산으로 가서 새장을 열고는 해치지 않을 테니 무서워하지 말라며 요정을 쓰다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요정의 상처를 치유할 마법 알약을 꺼냈습니다. 작은 요정은 놀랐고 알약을 먹자 모든 상처가 나았습니다. 그는 미소 띤 얼굴로 자신과 피의 계약을 맺고 자신의 야수가 될 건지 물었습니다. 작은 요정은 얼굴을 붉히고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싱이가 자신에게 얼마나 잘해줬는지 떠올렸습니다. 요정은 싱이 손가락을 잡고 그의 야수가 되겠다고 했고 그는 조금 놀랐습니다. 그녀가 자신과 피의 계약을 원한다는 걸 믿을 수 없었죠. 싱이는 손가락을 베었습니다. 요정은 자신의 물 속성 힘을 이용해 핏방울을 머리 위에 올렸습니다. 피의 계약이 성공하여 그녀는 그의 야수 동반자가 됐습니다. 작은 요정이 마법 흔적을 남기며 날아올랐습니다. 피의 계약을 맺었으니 이제 자신을 조련사로 알아보겠냐고 싱이가 물었습니다. 그는 요정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피의 계약을 맺은 후 야수와 주인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수정을 소환했습니다.
혈통을 각성시키는 기능이 있었죠. 그는 요정이 먹고 진화할 수 있도록 수정을 부셨습니다. 작은 요정은 수정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수정을 붙잡고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요정은 불쾌한 표정으로 수정을 떨어뜨렸어요. 요정은 극심한 한기를 느끼며 황금빛 기운을 뿜어냈습니다. 싱위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주먹을 쥐고는 곧 괜찮아질 테니 조금만 더 버티라 말했습니다. 그때 그 지역에서 강력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 위력에 황금 섬광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폭발을 느낀 다이리우가 나타나 걱정스러운 듯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싱위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다이리우는 분노하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들 앞에 황금 고치가 있었고 고치가 열리자 천사 날개를 가진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검 같은 무기 2개를 들고 있었죠. 싱위와 다이리우는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이것이 작은 요정에 숨겨진 혈통이었기에 싱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성스러운 빛의 천사였고 진화할 길이 많이 남았었죠. 싱위가 구성 야수 조련사가 되면 12날개 세라포 천사로 진화할 수 있습니다. 그는 턱을 만지며 그녀에게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음을 기억했습니다. 숨겨진 혈통 각성 전 그녀는 물의 정령이었죠. 그는 그녀를 프레아라고 불렀고 그녀는 그 이름이 마음에 드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프레아는 물의 정령인 엘프를 의미하거든요. 프레아는 땅으로 내려와 싱위 앞에 엎드려 존경을 표했습니다. 그는 이제부터 함께 싸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이리우는 초신성 대회에 한 발짝 다가섰음을 깨달았고 주인공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성 야수 조련사가 될 다음 단계였습니다. 사무실에서 교수는 탁자를 3개 내리쳤습니다. 싱위가 이성 야수 조련사 신청을 하려는 것을 보고는 분노와 혼란에 휩싸인 것이죠.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초신성 대회가 곧 시작돼 그는 서둘러 이성 야수 조련사 평가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선생님은 제자들의 빠른 성장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모용 가문의 남매 역시 3일 전에 이성 야수 조련사 시험을 통과했거든요. 싱위의 야수 검은 송곳니가 1단계 성숙기에 도달했다는 소식을 들었기에 그는 싱위가 이성 야수 조련사 평가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는 영적 힘을 측정하는 시계를 꺼내 싱위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우리 주인공의 힘이 기준에 맞으면 평가 신청을 허락할 생각이었습니다. 싱위는 신나서 시계를 찾고 다른 선생님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우리 주인공의 비범한 힘을 직접 보고 싶어 했습니다. 영적 힘 측정기가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먼저 1000, 다음엔 2000을 거쳐 마침내 2583점에서 멈췄습니다. 선생님들은 큰 충격에 빠졌고 직접 보지 않았다면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교수는 일반적으로 길들인 야수가 진화하면 조련사의 영적 에너지도 같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이전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이성 야수 조련사의 에너지 수치는 보통 2000에서 3000 사이였습니다. 그가 가르쳤던 재능 있는 학생들의 경우 영적인 야수가 성숙기에 접어들었을 때 야수 조련사의 영적 에너지 수치는 대략 1500 정도에 불과하다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싱위의 에너지는 이 수치를 넘어 2500에 달했습니다. 교수님은 그에게 이성 야수 조련사 시험 응시를 허락했습니다. 주인공은 웃으며 교수님께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헬리콥터를 타고 피안개 협곡으로 향했고 군용 헬리콥터 문이 열리자 싱위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협곡을 둘러보며 여기가 평가 장소인지 물었습니다. 쉬 관장과 교수님은 이어폰으로 그와 소통했습니다. 그가 피안개 협곡 입구에 도착했고 이제 곧 평가가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수많은 마법 생물이 있었습니다. 만약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면 언제든지 구조 신호를 보내고 무모하게 행동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싱위는 낙하산을 메고 준비됐음을 알렸습니다. 쉬 관장과 교수님이 방에서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협곡의 한쪽으로 들어가 반대편 출구까지 무사히 도달하기만 하면 평가를 통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설명을 마친 후 그녀는 싱위가 이성 야수 조련사 평가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싱위는 헬리콥터에서 협곡 아래로 뛰어내려 낙하산을 펼치고 시험에 임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쉬 관장과 교수님은 카메라로 싱위의 시험을 감독했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싱위가 피안개 협곡에 들어갔다고 알렸습니다. 협곡 바닥에는 악어처럼 생긴 야수들이 있었죠. 교수는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협곡을 건너려는 수험생은 먼저 거대한 무쇠턱 악어와 싸워야 하고
그 다음으로는 마법 동굴에 서식하는 악마의 피거미 일족의 소나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거미 일족 중에는 3단계에 이른 개체들도 있었습니다. 쉬 관장은 걱정스럽게 싱위가 그들을 감당할지 물었습니다. 지난밤 폭풍으로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음을 떠올렸습니다. 거대한 무쇠턱 악어떼의 시선은 낙하산을 타고 협곡 바닥으로 내려오는 싱위에게 완전히 고정되었습니다. 이 야수들을 본 싱위는 다소 놀랐고 시스템을 활성화하여 확인했습니다. 그러자 이 악어들은 초강력한 치악력과 치명적인 독을 가진 엘리트 혈통의 초기 3단계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순식간에 악어떼가 싱위가 착지할 지점에 모여들어 그를 집어삼킬 준비를 했습니다. 교수님은 이 마법 생물들이 초기 형태이므로 싱위가 블랙팽만 소환해도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손의 표식을 활성화해 프레이야를 소환했습니다. 악어들이 그를 삼키려고 입을 벌리는 순간 그의 몸에서 강력한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진화한 작은 요정 프레이야가 주인공 앞에 나타났습니다. 교수님은 싱위가 블랙팽을 소환하지 않자 위험에 처할까봐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편 쉬 관장님은 이것이 싱위의 두 번째 계약수인 것을 알아챘습니다. 프레이야가 손을 뻗어 힘을 사용하자 싱위의 몸 주위에 보호용 황금 마법가루가 나타났고 프레이야의 능력치 창이 떴습니다. 그녀는 초기 단계의 신화급 천사 혈통을 지녔습니다. 교수님은 싱위가 신화 혈통의 천사형 영적 야수와 계약한 걸 보고 정말 대단한 재능이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군옌시에는 수년간 천사형 야수가 없었기에 싱위가 이 야수를 어디서 얻었는지 알 수 없어 그의 눈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늘 침착한 쉬 관장님은 이틀 전 싱위가 야수 가게에서 물속성 정령을 샀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그게 이 천사 야수와 관련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나 교수님은 물속성 야수는 혈통이 열등하고 상위의 성스러운 비천사는 순수 천사 혈통이기에 이 설을 즉시 일축했습니다. 그녀는 첸 교수에게 헤이팡도 처음엔 혈통이 미천한 허스키였음을 잊지 말라고 상기시켰습니다. 첨 교수는 싱위가 늘 불가능한 일을 해낸다는 것을 깨닫고 그가 진정한 야수 조련사임을 인정했습니다. 싱위와 프레이야는 이미 협곡 바닥에서 악어떼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싱위는 곧바로 프레이야에게 악어를 처리하라 지시했고 프레이야는 황금빛 섬광으로 야수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교수는 싱위의 야수가 간단한 동작으로 거대 무쇠턱 악어들을 물리친 것을 보고 입을 떡 벌렸습니다. 그는 우리 주인공 야수와 악어 혈통의 차이를 깨달았습니다. 그에게 그녀가 천사 혈통에 길들여진 야수라는 것과 신화급 혈통의 명성이 자자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악어들이 죽자 싱위는 프레이야에게 늪을 건너 날아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녀는 순순히 싱위의 등 뒤로 가더니 그를 품에 안아들고 날기 시작했습니다. 싱위는 약간 어리둥절했죠. 싱위는 당황해서 그녀에게 뭐 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이건 너무 창피하니 당장 내려달라 했습니다. 그리고 날아가는 내내 주인공은 창피함에 눈을 가렸죠. 잠시 후 그들은 동굴 입구에 도착했고 땅에 발을 딛자마자 짙은 악마의 기운이 동굴 안에서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작은 거미떼가 동굴에서 나와 거미줄을 치기 시작했어요. 싱위는 이상함을 느끼고 프레이야에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덕분에 그녀는 칼을 뽑아 거미들에게 강한 참격 2번을 날렸죠. 그 과정에서 칼이 거미줄에 뒤덮이긴 했지만 프레이야의 공격은 거대 거미줄을 분해했고 작은 거미들을 해치웠습니다. 그때 다른 거미들보다 훨씬 큰 거미 한 마리가 동굴에서 나와 분노에 차 포효했습니다. 이 거미는 악마의 피 거미라 불리며 엘리트 혈통의 3단계 마무리였죠. 싱위는 악마의 피 거미가 무리지어 사는 마수임을 기억하고 경계했습니다. 동굴 안에는 20마리 넘게 있을 게 분명했습니다. 그의 예상대로 동굴 깊은 곳에서 눈들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거미는 공격하려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첨 교수는 싱위의 성스러운 빛의 천사가 초기 형태지만 레벨 차이를 무시하고 악마 거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거미가 다리로 공격했지만 싱위는 뒤로 물러나며 공격을 피했습니다. 프레이야 혼자서는 거미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자 그는 손의 표식을 활성화해 블랙팽을 소환했어요. 블랙팽은 나타나 포효하기 시작했죠. 프레이야는 하늘로 날아올랐고 블랙팽은 방어 태세를 갖추며 공격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쉬 감독은 이어폰으로 싱위에게 싸움의 정신이 팔리지 말라고 일러두며 평가 통과 목표가 마수를 죽이는 것이 아닌 결승점에 도달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싱위는 거미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고 이내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거미에게 손을 뻗고 블랙팽에게 웃으며 지옥의 포효를 명했고 블랙팽은 입을 벌려 에너지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블랙팽의 공격에 거미는 맥없이 쓰러졌고 모두 동굴을 떠나야 했습니다. 거미 한 마리가 입을 벌려 거미줄을 발사해 어떤 마수든 갇히는 치명적인 덫을 만들었습니다. 블랙팽은 거미줄을 피했지만 공중에 뜬 사이 다른 거미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거미가 입을 벌려 쏜 거미줄이 블랙팽 다리에 정확히 감겼습니다. 거미줄에 묶인 블랙팽은 달리다 멈춰섰고 뒤돌아 경계했습니다. 교활한 거미는 블랙팽의 다리를 바위에 부딪혀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어 거미 두 마리가 입으로 거미줄을 쏴 블랙팽을 묶었습니다. 싱위는 이 상황을 두고 보지 않았죠. 프레야에게는 블랙팽에게 성스러운 빛 보호를 사용하라고 블랙팽에게는 몸을 회전시켜 지옥 검은 연꽃을 방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싱위의 명령으로 프레야는 블랙팽에게 검을 겨눠 보호막을 쳤습니다. 이 능력은 적의 부정적인 공격 효과를 없애고 아군에게 성스러운 빛 보호막을 제공했어요. 거미줄이 닿기 직전 블랙팽은 지옥 검은 연꽃을 사용해 몸 주위에 작은 토네이도를 일으켜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토네이도가 커지면서 거미들을 덮쳤고 거미들은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토네이도는 순식간에 모든 거미를 학살했고 땅은 피와 시체로 가득했습니다. 블랙팽 앞에 선 싱위는 거미들을 비웃었습니다. 별다른 노력 없이 25마리 이상을 해치웠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도발은 무언가 동굴 벽에 부딪히고 땅이 흔들리며 중단됐습니다. 싱위는 긴장한 채 이 기운이 완전한 마법 생물의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 동굴벽은 산산이 부서졌고 연기가 사라지자 해골머리 거미 한 마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거미는 악마의 피거미의 진화형인 동굴의 마안이라고 불렸습니다. 천 교수는 다소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싱위에게 어서 후퇴하라고 권했습니다. 어젯밤 폭풍으로 거미가 진화해서 승산이 전혀 없다고 했죠. 싱위는 불쾌한 듯이 물러나면 시험이 취소되는지 물었습니다. 천 교수는 걱정하지 말고 다음번에 다시 도전해도 된다며 지금의 실력으로는 문제없이 통과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싱위는 주먹을 불끈 쥐었죠. 그에게 다시 도전하는 건 엄청난 시간 낭비였죠. 그는 이성 야수 조련사 시험에 꼭 통과하려 결심했습니다. 그 앞을 가로막는 신마저도 물리칠 각오였죠. 블랙팽이 입을 벌려 강력한 에너지를 내뿜었다. 프레야가 날아올라 거미를 향해 강력한 참격을 날리자 거대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연기가 거치자 거미 몸 주위엔 보호막이 쳐져 흠집 하나 없었습니다. 싱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청 교수는 허튼 소리할 시간이 없다고 했고 그들은 즉시 그를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다이리우도 천 교수의 의견에 동의했고 싱위의 현재 능력으론 거미를 이길 수 없으니 무모하게 행동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어요. 싱위는 흥미롭다는 듯 미소를 짓기 시작했고 다이리우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의 눈은 결의에 차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성 야수 조련사 평가를 통과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이 마법 생물을 물리치고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려 했어요. 다이리우는 싱위가 미쳤다고 생각했죠. 거미는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주인공은 웃으며 블랙팽에게 사일런트 섀도우로 거미 뒤에 침투한 뒤 사일런트 클로로 공격하라고 명령했어요. 명령에 따라 블랙팽은 그림자가 되었고 거미는 눈치채지 못했죠. 거미가 싱위에게 거미줄을 쏘자 싱위는 프레야에게 보호를 부탁했습니다. 블랙팽은 거미 뒤에서 나타나 거미가 알아채기도 전에 사일런트 클로로 복부를 공격해 깊은 상처 2개를 냈어요. 이걸 알아차린 거미는 다리 하나로 블랙팽을 후려쳤습니다. 싱위의 눈은 걱정으로 가득 찼죠. 거미의 맹공격에 블랙팽의 몸이 그대로 그들 쪽으로 날아왔습니다. 다행히 프레야가 재빨리 싱위 앞에 보호막을 만들었습니다. 블랙팽의 몸이 보호막에 부딪혔고 싱위는 동굴 벽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싱위의 몸이 부딪힌 벽에 큰 구멍이 뚫렸지만 다행히 그와 야수들은 약간의 피해만 입었을 뿐 심각한 부상은 없었습니다. 거미는 그들을 물리쳤다고 생각하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싱위는 엄지를 내리며 뭐가 그리 자랑스럽냐, 자신을 비웃냐고 물었다. 싱위에게 이 행동은 놀랍지 않았죠. 어차피 사람 얼굴 괴물이었으니까요. 격분한 거미는 다시 거미줄을 쏘았습니다. 싱위는 블랙팽에 올라타 뛰어올라 공격을 피했어요. 거미줄에 독이 있단 걸 알았기에 싱위는 블랙팽에게 멀리 떨어지라 일렀습니다. 블랙팽은 달아나기 시작했고 싱위는 용의 눈을 썼습니다. 이렇게 싸워선 답이 없단 걸 알았기에 야수를 물리칠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때 거미의 생명력 바가 나타났고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블랙팽이 거미에게 입힌 상처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했고
싱위의 시선은 그 상처에 고정되었습니다. 상처가 깊지 않아 다소 혼란스러웠지만 거미가 뿜어낸 거미줄이 예전처럼 강하지 않자 혈액량과 거미줄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싱위가 탄 블랙팽은 힘겹게 달렸습니다. 싱위는 짐승이 다쳐 더 태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프레이야에게 날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싱위의 명령으로 프레이야가 그를 붙잡고 날아 블랙팽은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싱위는 돌아보니 거미 체력이 또 줄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마침내 방법을 찾자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내 야수에게 거미에게 침을 뱉으라 시켰죠. 블랙팽은 혼란스러워했지만 싱위는 거미를 화나게만 하면 된다고 했죠. 블랙팽이 뒤돌아 침을 뱉자 거미의 머리 위로 떨어졌고 거미는 분노로 폭발했습니다. 싱위의 계획대로 거미는 입에서 거미줄 3개를 썼고 그는 블랙팽에게 은신 그림자를 쓰라 명령했습니다. 블랙팽은 그림자가 되어 땅속으로 잠겼습니다. 결국 그는 거미가 거미줄을 뿜어낼 때 생명력이 소모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몸속 거미줄을 모두 소진하면 거미는 풍전등화와 다름없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마수에게 위험에 빠지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 거미를 경로시키라고 설명했습니다. 블랙팽은 이해했는지 포효했습니다. 블랙팽은 그림자로 분신을 만들어내자 거미는 다소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거미는 다시 거미줄로 공격했지만 블랙팽은 가볍게 점프해서 공격을 피했다. 하지만 공중에 떴을 때 거미줄이 다리에 붙어 블랙팽이 알아차렸을 땐 이미 늦었습니다. 거미는 거미줄을 이용해 블랙팽을 바닥에 내리꽂고는 날카로운 다리로 공격했다. 블랙팽은 회복한 뒤 거미와 거리를 두기 위해 물러났다. 싱위는 진지한 목소리로 블랙팽에게 봐주지 말고 마수화를 발동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프레야에게 블랙팽이 받은 공격의 부정적인 효과를 제거하도록 신성한 보호를 걸라고 명령했다. 프레야가 힘을 사용하자 블랙팽이 포효하며 땅에서 마귀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동시에 하늘에는 군용 헬리콥터가 나타났다. 비가 내리고 헬기 안에는 천 교수와 쉬 국장이 있었다. 천 교수는 걱정스레 개입해도 되는지 물었다. 하지만 쉬 국장은 싱위가 거미를 상대할 방법을 찾은 듯 침착하게 좀 더 기다리자고 말했다. 하지만 첸 교수는 싱위와 마수들이 버틸지 확신하지 못해요. 밤이 깊었고 벌써 7시간이나 지났죠. 거미, 프레야, 블랙팽은 여전히 버티고 있었다. 싱위는 지쳤지만 거미는 이미 생명력의 90% 이상을 잃었고 거미줄의 색도 바래졌다. 악마의 힘과 블랙팽을 강화시킨 신성한 가오에 더는 저항할 수 없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이대로 가면 거미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모든 생명체에게 생존 본능이 있음을 기억해냈다. 거미는 체력을 많이 잃었지만 도망칠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것이 증오심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거미가 동굴에서 멀리 벗어난 적이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동굴 안에 보물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미였다. 거미는 다시 입에서 거미줄을 뿜었다. 거미줄이 송곳처럼 변하기 시작했지만 이전보다 그 양이 현저히 줄어 있었다. 싱위는 이걸 보고 블랙팽에게 지옥의 포효를 쓰라고 했다. 블랙팽은 입을 벌려 반격했다. 거미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안 싱위는 공격할 기회라 판단하여 블랙팽에게 지옥의 불꽃 연꽃을 사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블랙팽이 입에서 불을 뿜어 거미를 직격하자 거미는 격분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향해 거미줄을 뿜어냈다. 다행히 프레야가 제때 반응하여 날개와 몸으로 대부분의 거미줄을 막아냈고 블랙팽과 싱위를 공격에서 구해냈다. 싱위는 짐승들에게 자신은 걱정 말고 거미 죽이는데 집중하라고 말했다. 블랙팽에게 지옥의 불꽃 연꽃을 다시 쓰라고 명령했다. 블랙팽은 강력한 화염을 발사해 거미의 복부를 강타하며 막대한 피해를 입혔고 그 충격으로 거미의 몸은 땅에 고꾸라졌습니다. 기진맥진한 싱위는 자리에 주저앉아 마침내 거미를 해치웠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자신의 마수들이 잘 해냈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는 동굴 안을 살펴볼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싱위는 블랙팽의 도움으로 일어서서 들어갈 채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쉬 국장이 그에게 서두르라 연락했어요. 하지만 그는 이미 거미를 무찔렀다고 설명했어요. 거미가 죽어도 마지막 능력을 쓸 수 있다고 그녀는 그에게 알려줬습니다. 싱위는 당황해서 뒤를 돌아봤는데 거미의 눈이 악의적으로 빛나고 있었죠. 거미는 아직 죽지 않았다는 듯 포효하기 시작했어요. 거미는 동굴의 유일한 출구를 막아서고 일어섰습니다. 그러자 이내 몸이 변이하면서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싱위는 불길한 낀새를 채고 프레야에게 증표 안으로 숨으라고 시켰습니다.
그녀의 눈은 결의에 차 빛났고 싱이가 자신을 얼마나 잘 대해주었는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거미를 향해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싱이는 당황해서 돌아오라고 명령했죠. 그녀는 싱이의 말을 무시하고 거미의 몸에 검을 꽂아 동굴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밖에 나온 그녀는 거미를 공격하여 공중으로 날려버렸습니다. 얼마 후 거미는 싱이와 블랙팩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폭발했습니다. 동굴에서 나온 그의 시선은 프레야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그녀가 새 능력을 혼자 썼다는 사실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대단하다며 그녀를 껴안아 주었습니다. 거미가 죽자 그들은 거미들이 목숨 걸고 지키던 것을 보러 동굴로 향했습니다. 안에는 녹색 씨앗이 담긴 진열장이 있었죠. 싱이는 궁금해서 디루에게 이 씨앗이 뭔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이 씨앗이 천신수라고 불리는 고대 혈통의 식물계 영수의 시조라고 설명했습니다. 싱이는 씨앗을 집었고 구하기 어려운 씨앗이라 눈이 기쁨으로 커졌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혈통이니 분명 키우기 엄청나게 까다로울 터. 그는 디루에게 이 씨앗을 어떻게 키우는지 아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턱을 만지며 재배 조건이 까다롭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복미초에서 내린 이슬과 마법 반딧불이 꽃의 달콤한 꿀을 머금게 해야 했고 심지어 마수의 배설물로 영양분을 주어 키워야만 했다. 싱위는 어이가 없었다. 씨앗 키우는 게 무슨 재벌 여친 모시는 것보다 더 어렵다니. 씨앗을 살펴보던 그는 디루가 황제급 마수이자 용의 나라 여제를 노하게 한 존재임을 기억했습니다. 그녀처럼 중요한 존재라면 많은 신수를 알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화내며 배설물이나 모으라는 거냐고 물었다. 싱위는 부탁하는 게 아니라며 웃기 시작했고 디루는 더욱 화를 냈습니다. 씨앗을 얻은 싱위는 동굴을 나와 헬기에서 쉬 국장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싱위를 걱정했지만 씨앗을 숨긴 우리 주인공은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2주 후 싱위는 사령시의 경기장으로 향했고 관중들은 모두 흥분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열기가 뜨거운 걸 보니 과연 전국 대회답게 규모가 엄청났죠. 바로 그때 용슈오와 신싱이 나타났고 오빠는 미소를 지며 등장을 알렸습니다. 싱이는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유진이 더 아름다워졌다고 인사했습니다. 용슈오는 충격에 빠져 싱이를 보더니 마시던 음료를 뿜어냈습니다. 그는 왜 신싱을 유진이라고 부르냐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우리 주인공은 신싱이 복잡해서 별명을 지어줬다며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싱이가 자기 동생에게 촌스러운 별명을 지어준 것에 용슈오는 폭발했습니다. 대회에서 반드시 손봐주겠다 맹세했고 신싱은 오빠를 진정시켰습니다. 용슈오는 동생의 말을 존중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싱은 싱이 옆에 앉아 테이밍한 마수들이 강해졌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첫 마수는 2단계로 진화했고 두 번째 마수는 번개 속성을 각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용슈오는 동생이 싱위에게 먼저 말을 걸고 심지어 류진이라는 별명까지 받아들이자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앙심 품었던 동생을 떠올리며 그는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몇 년 전 그가 동생에게 별명을 불렀다가 며칠 동안 말을 안 할 정도로 화냈던 것을 생각하니 동생이 싱위를 너무 봐준다는 생각에 용슈오는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어리둥절해진 싱이는 신싱에게 오빠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실망하며 주인공에게 신경 쓰지 말라 했습니다. 싱이는 머리를 만지며 상대가 누구냐고 물으며 화제를 바꿨습니다. 신싱은 추첨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아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나타나 이미 발표된 결과임을 알렸습니다. 그 말을 듣자 세 사람의 시선은 한쪽으로 쏠렸는데 쉬 국장이었다. 그녀는 서류를 들고 첫 상대는 백호 아카데미라고 밝혔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개인전에서 그들을 반드시 완파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그때 누군가 끼어들어 쉬 국장이 왜 화났냐고 물었습니다. 금발의 여성이었는데 백호 아카데미에 지는 게 그렇게 두렵냐며 그들을 조롱했습니다. 쉬 국장은 눈에 띄게 불쾌한 표정으로 주 국장에게 왜 지정석으로 돌아가지 않고 청룡 아카데미 준비구역에 있냐고 물었습니다. 추첨 결과가 보고 싶다면 휴대폰으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죠. 주 국장은 침착하게 청룡 아카데미의 신예를 보러 왔다고 답했어요. 그 남학생이 완전한 형태의 마수와 싸웠고 그 남자처럼 지옥과 천사 속성을 모두 가진 야수를 동시에 조종할 수 있다고 들었다면서요. 주 국장은 쉬 국장에게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싱이가 재능은 있지만 그저 평범한 인재라고 평가했습니다. 쉬 국장은 주 국장에게 자기 학생이 청룡 아카데미보다 낫다고 생각하냐고 화를 냈습니다. 용슈오는 당황하며 억지 웃음을 지으며 쉬 국장에게 진정하라고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주칭루였고 쉬 국장과는 초등학교 때부터 서로 경쟁해온 라이벌 관계라고 합니다. 성적부터 집안까지 두 사람은 모든 면에서 서로를 이기려고 했죠. 천 교수가 끼어들어 곧 여제께서 도착하신다고 알리며 두 사람을 진정시켰고 주칭루와 쉬 국장은 서로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떠나기 전 주는 청룡 아카데미를 집으로 돌려보내겠다 다짐했다. 쉬 국장은 지지 않고 두고 봐야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화난 표정으로 싱위, 용슈오, 신싱에게 여제를 맞이하러 무대로 올라가자고 명령했습니다. 경기장 지붕이 서서히 열리자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때 구름 한 점이 경기장을 향해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구름 위에는 영수가 타고 있었죠. 여제의 등장에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그녀는 용의 왕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강력한 여인이었고 이름은 상골란이었죠. 백발과 주황색 눈을 가진 아름다운 용의 왕국 여제. 그녀가 길들인 영수는 강력한 드래곤이었습니다. 드래곤이 하늘을 가르며 날아오르자 싱위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용의 왕국 최강 영수 마스터였고 그 기세는 실로 엄청났죠. 드래곤이 연단에 착륙하자 그녀는 내려서 말없이 주변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싱위의 시선은 여제의 휘장에 고정되었죠. 그녀가 10성급 영수사보다 강한 11성급 휘장을 달고 있자 싱위는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제야 그는 그녀와의 격차가 별 몇 개 차원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싱위가 능력을 발동하자 그의 눈이 빛나며 드래곤의 상태창이 나타났지만 시스템은 일부 능력치만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3단계였으며 전설적인 순수 기린 혈통이었다. 싱위는 압도적 능력 차이에 용한 탐지 범위 바뀜을 깨닫고 침을 꿀꺽 삼켰다. 그는 턱을 괴고 여제의 명령으로 쫓기던 디에 리우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의문을 품었다. 그녀는 자신을 만난 걸 행운으로 여겨야만 한다. 그의 도움 없이 죽었을 테니까. 디에 리우는 분했지만 싱위의 말이 맞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여제는 왕좌에 앉아 있었다. 싱위는 성스러운 무지개 기린이 샹관의 유일한 영수냐고 물었고 디에 리우는 아니라고 밝혔다. 여제의 휘하에는 훨씬 더 강력한 영수들이 있었다. 강력한 황금용이 여제의 몸 주위로 나타났다. 싱위는 순수한 힘을 가진 용을 보고 입을 떡 벌렸다. 그는 순종용은 100년도 더 전에 멸종되었다는 것을 떠올리며 여제가 순종용을 영수로 부리는지 디에 리우에게 물었다. 디에 리우는 팔짱을 끼며 모른다고 말했다. 싱위는 충격에 빠졌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오직 순종용, 순종봉황, 그리고 순종기린만이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 피를 가졌기 때문이다. 힘의 순서는 용이 가장 강하고 그 다음 봉황, 마지막이 기린이었다. 하지만 용은 이미 멸종했는데 만약 저게 진짜라면 대체 어떻게 용과 계약한 거지? 그리고 용족의 3대 보물 중 하나인 용의 눈물까지 그녀가 소유하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역시 내 짐작대로야. 용족과의 전쟁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었어. 여제는 왕좌에 앉아 대회 시작을 명했다. 용시오는 싱위에게 웃으면서 개인전에서 패배하더라도 자신들이 함께하니 아무 문제 없다고 설명했다. 쉬 국장은 추첨 결과에 따라 싱위가 첫 번째 순서라고 알려줬다. 싱위는 자신감 있게 웃으며 첫 승리를 약속했다. 싱위와 그의 상대가 경기장으로 내려왔습니다. 첫 번째 대결은 백호 아카데미 총장의 아들 린톤 사이와 청룡 아카데미의 평범한 천재 싱위의 시합이었습니다. 싱위는 블랙팩을, 린톤 사이는 붉은 모래뱀을 소환했다. 신싱은 붉은 모래뱀이 모래 속성이라 불 속성인 블랙팽에게 상성이라며 걱정했다. 용시오는 같은 레벨의 대결에서는 혈통보다 속성 상성이 더 중요하기에 이번 라운드는 싱위가 힘들 거라고 차분하게 말했다. 린톤 사이는 자신의 뱀에게 모래 토네이도를 사용하라고 명령했고 뱀은 강력한 모래 광선을 쏘아 모래 토네이도로 만들었다. 싱위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블랙팽에게 지옥의 울음소리를 명했죠. 공격이 토네이도에 맞았지만 완전히 파괴하진 못했어요. 그 과정에서 블랙팽은 여러 부상을 입었습니다. 린톤 사이는 미소로 싱위를 조롱하며 자신의 뱀이 블랙팽의 카운터이니 패배는 정해졌다고 했다. 지금 항복하면 자비를 베풀겠다고 말이죠. 주인공은 미소 지으며 싸움은 이제 시작이니 승리를 단정짓지 말라고 받아쳤죠. 방금 전까지는 그냥 몸풀기였다고 말하며 손가락 2개를 펴보입니다. 단 2번의 공격으로 그를 쓰러뜨리겠다고 말이죠. 이 말에 린톤 사이는 격분합니다. 싱위는 비스트에게 지옥의 포효를 쓰라고 명령합니다. 블랙팽이 입을 벌려 하늘을 향해 강력한 에너지를 내뿜었습니다. 그 하늘은 아름다웠죠. 여제 옆에 있던 한 여자는 싱위가 모래를 녹이려는 건지 궁금해하며
블랙팽의 화염 온도로는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여제는 싱위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미소 지으며 그의 계획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여자는 싱위의 진짜 계획이 무엇인지 궁금해합니다. 블랙팽의 지옥의 포효가 구름에 닿자 여제는 싱위가 자신이 가져온 무지개 구름을 이용하려 한다고 밝힙니다. 린톤사이는 싱위의 계획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블랙팽을 쳐다보며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때 비가 내리자 린톤사이는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자 그는 비스트에게 블랙팽을 막으라 명령했고 뱀은 불을 뿜으며 공격 태세를 갖췄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형성되기 시작하더니 비가 더욱 거세게 쏟아졌습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미소를 지으며 이미 늦었고 린톤사이는 기회를 놓쳤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경기장 전체가 물에 잠기자 린톤사이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붉은 모래 뱀은 모래 회오리나 유사 기술을 쓸 수 없게 된 거죠. 싱위는 손을 뻗어 블랙팽에게 지옥 연꽃을 쓰라고 명령했어요. 블랙팽은 뛰어올라 입을 벌려 뱀에게 강력한 불길을 뿜었습니다. 린톤사이의 비스트는 반응할 틈도 없이 맹렬한 불길에 온몸이 까맣게 탔습니다. 몇 초 만에 뱀은 힘없이 땅에 쓰러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린톤사이도 무릎을 꿇고 입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싱위가 단 2번의 공격으로 이기는 걸 보고 모두 경악했습니다. 비를 내리게 한 싱위의 작전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여제는 결정적 순간에 싱위가 기지를 발휘하는 것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보좌관이 나타나 보고서를 들고 싱위의 배경을 조사했지만 특이한 점은 없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녀는 첫 초대장이 평범한 그에게 맞는지 물었다. 이 말을 들은 여제는 침착하게 돌아서서 올해 황실 영혼 수련 캠프의 첫 초대장은 싱위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좌관은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싱위가 동료들에게 돌아가자 용시오는 그의 승리를 칭찬했고 신싱도 미소 지으며 그를 칭찬했습니다. 싱위는 미소를 지으며 린톤사이에게 질 수 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관중석에 앉아있던 쉬 국장은 싱위를 향해 손을 흔들며 아카데미로 돌아가면 그의 활약에 대해 보상해주겠다고 다정하게 약속합니다. 이를 본 싱위는 얼굴에 미소를 띠며 그녀에게 반갑게 화답했습니다. 그때 다이루가 그의 생각을 끊고 복미초를 감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복미초가 서쪽 국경에서만 발견된다고 생각했던 싱위는 시링시에서도 발견되는 이유를 몰라 진지해졌습니다. 그가 일어서자 신싱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다음 경기는 안 볼 거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싱위는 개인전이 끝났고 다른 경기는 자신과 상관없다고 차분히 답했습니다. 그러곤 화장실에 가야 한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자신을 가리키며 이제 자기 차례라고 말했습니다. 용시오는 싱위가 자기 동생을 놀리냐며 화를 냈습니다. 우리 주인공은 다정한 눈빛으로 행운을 빌어주며 응원하겠다고 약속했어. 신싱은 약간 서운해했지만 싱위는 중요한 일이 생겨서 경기를 볼 수 없다고 해명하며 사과했어요. 신싱은 고개를 돌리며 경기 끝나고 같이 있어줘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고 싱위는 알겠다며 달려갔어. 다음 경기는 청룡 아카데미의 무롱 신싱과 백호 아카데미 성주의 아들인 조이의 대결이었습니다. 시링시의 어느 거리에서 국경을 지키던 주어 성주가 돌아왔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이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일부 시민들은 그에게 선물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그는 도시와 용국의 영광을 가져다준 영웅이었죠. 그곳에 도착한 싱위는 군대를 환영하러 온 수많은 인파에 경악했어요. 조이는 백발의 남성이었고 그의 비스트는 강력한 콧불소, 바로 워 라이노였어요. 2단계에 속하는 신화적인 혈통을 지닌 왕급 비스트였어요. 싱위는 팔성 비스트 테이머와 왕급 비스트의 할 말을 잃었다. 비스트의 충성도가 150 이상이라는 건 테이머와 비스트가 죽음을 넘나드는 수많은 역경을 헤쳐왔다는 뜻이죠. 다이루가 나타나 저건 전쟁 비스트이며 그들은 항상 구미호 일족과 대립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용왕국 서쪽의 4대 국경 도시 중 하나를 지키는 자만이 성주라 불릴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싱위는 머리를 짚으며 조습이 바로 신싱의 상대였던 조이의 아버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복미초는 마수들이 들끓는 레이구 서쪽 빙하지대에서만 자라는 귀한 풀입니다. 그녀는 조십이 서쪽에 주둔해서 복미초를 가졌을 거라 했어요. 그녀는 주먹을 쥐고 싱위에게 배낭을 훔치라 했습니다. 싱위는 팔성 비스트 테이머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 쉽지 않아 당황했죠. 그때 싱위의 눈길을 끈 것이 있었는데 바로 다리를 저는 워 라이노였습니다. 아픈 것 같았죠. 워 라이노의 귀와 눈에는 작은 벌레들이 있었습니다. 싱위는 인파를 헤쳐나가 조습의 비스트가 아픈 것 같다고 미소 지으며
치료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습은 침착하게 싱위에게 왜 자기 비스트가 아픈지 물었습니다. 그는 소년이 청룡 아카데미 교복을 입은 것을 보고 자기 아들과 또래임을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의술을 알 리 없다고 여겼죠. 싱위는 카드를 꺼내 자신이 천궁협회 약사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조습의 비스트가 자주 우울해하는지 그리고 비가 올 때 온몸에 붉은 반점이 나타나 궤양을 일으키는지 물었습니다. 조습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싱위의 카드를 쥐고 자신의 비스트 치료만을 위해 돌아왔다고 설명했어요. 싱위를 여전히 믿지 못해 자기 비스트의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자신의 진단이 다른 명의들과 일치하는지 알고 싶었던 겁니다. 싱위는 미소 지으며 원인이 간단하다고 말했죠. 그는 코뿔소에게 다가가 피를 빨고 있던 벌레 한 마리를 부드럽게 떼어내며 이 벌레가 비스트를 병들게 한 주범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싱은 싱위의 의학 지식에 감탄했지만 지난 세월 동안 많은 명의들을 고용했음에도 그 누구도 기생충을 박멸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싱위에게 기생충을 제거할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싱위는 웃으며 약초가 필요하니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싱은 동의했고 거처로 가서 어떤 약초가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조싱이 어떤 것이든 도와주겠다고 했으니 싱위는 필요한 약초는 무엇이든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싱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복미초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와 우정을 쌓을 수도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잠시 후 그들은 조싱의 거처로 향했습니다. 싱위는 약재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은빛 꽃잎 15g, 제라늄 허브 20g, 그리고 코코넛 25g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어요. 이 모든 것을 끓여야 영적인 보라색 정수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싱위는 비스트병을 치료할 전문 약을 조제했습니다. 이 약은 직접 복용하고 남은 약 찌꺼기는 몸에 발라야 했습니다. 효과가 매우 빨랐고 부작용도 전혀 없었죠. 조싱은 싱위를 못 믿어 다른 비스트에게 먼저 시험하자 했지만 싱위는 거절하고 그를 믿기로 했죠. 그들은 비스트가 있는 방으로 가 약을 먹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비스트는 깊이 잠들었고 피부에 있던 기생충들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싱은 비스트가 이렇게 잠든 게 오랜만이라 놀랐습니다. 약효가 놀랍다는 걸 깨닫고 그는 미래의 의사라며 우리 주인공을 칭찬했어요. 싱위는 손을 내밀어 그의 마수 피부 기생충을 완전히 없애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전장으로 돌아가면 병사들의 감염된 마수를 치료할 수 있도록 약 제조법도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신은 할 말을 잃었고 감사의 표시로 싱위에게 보상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주인공은 손가락으로 복미초와 마법 반딧불이 꽃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은 복미초가 흔한 약초이고 마법 반딧불이 꽃은 구하기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기에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신은 싱위에게 다른 건 원치 않는지 물었습니다. 주인공은 미소 띠며 이 정도면 충분하다 말했어요. 신은 이제 친구가 되었으니 오늘 저녁에 함께 술 한잔 하자고 싱위에게 말했습니다. 싱위는 머리를 만지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대회에서 몰래 도망쳐 나왔으며 지금쯤 아들이 동료들과 열심히 싸우고 있을 것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신싱은 청룡 아카데미와 백호 아카데미의 국장들이 오랫동안 구라였다는 것을 떠올리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제를 아련하러 가야 했던 그는 싱위와 경기장으로 향했습니다. 경기가 치열해지자 관중들은 열광했습니다. 1시간 내내 설야와 모용 신싱의 대결은 아직 승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싱위는 깜짝 놀라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전투가 치열해지자 신싱은 얼음 불사조를 소환했어요. 숨을 헐떡이던 설야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이 불리한 상황인데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싸우냐고 물었다. 게다가 전투 시작부터 누군가를 기다리듯 집중하지 못하는 것을 눈치챘다. 싱위가 아직 돌아오지 않은 이유를 몰랐고 이대로 패배하면 정말 창피할 것이었다. 그녀는 주먹을 불끈 쥐고 결심했다. 반드시 이겨서 싱위에게 자신의 강함을 보여줘야 한다. 싱위는 그녀가 어떻게 아직도 서 있는지 의아해하며 그녀의 영적 에너지를 걱정했다. 그의 목소리를 듣자 그녀는 돌아보았다. 싱위는 그녀와 설야 모두 영역이 거의 고갈 직전이라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둘 다에게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는 힘을 사용해 야수들의 능력치를 확인하기로 했고 신싱의 얼음 불사조 능력치가 나타났다. 이름은 마수 사냥꾼 설령, 성숙기 형태의 얼음 속성 야수였다. 이 야수는 신싱의 첫 계약수이며 이번 대결을 위한 비장의 카드였다. 싱위의 눈에는 그녀의 승부욕이 꽤 귀여워 보였다. 설야의 야수는 푸른 눈 악마 늑대였다. 성숙기 형태로 신화급 혈통을 가졌으며 12개의 분신을 만들 수 있었다.
싱이는 전투가 이렇게 길어지는 이유를 금방 알아챘습니다. 신싱은 혹한을 이용해 공격하기로 결정했죠. 봉황 날개는 얼음으로 변해 늑대들을 향해 날카로운 얼음 덩어리를 날렸습니다. 설야 또한 가만히 있지 않았고 늑대들에게 반격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늑대들은 공격을 피했고 얼음 덩어리들은 땅에 부딪혔습니다. 진짜 푸른 눈 악마 늑대가 포효하자 얼음 봉황이 날고 있는 사이 늑대 그림자 분신들이 날개를 공격했습니다. 관중들은 분신과 본체를 구별할 수 없었기에 설야가 비겁한 수를 쓴다고 말했습니다. 유일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싱이뿐이었죠. 그는 본체를 찾을 방법이 있음을 알고 늑대들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현재 신싱은 영역이 완전히 고갈되기 전까지 딱 한 번 더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싱이가 기침해 신싱의 시선을 끌었죠. 싱이는 가슴에 손을 얹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신싱은 놀라서 눈이 커졌지만 곧 그가 자신을 도우려는 걸 깨달았죠. 뒤를 돌아보니 늑대 분신 3마리가 보였습니다. 집중해보니 늑대 1마리가 지쳐 숨을 헐떡였죠. 늑대를 향해 얼음 불사조에게 공격을 명령했죠. 불사조가 얼음 덩어리를 날리며 또 공격했어요. 공격이 워낙 빨라 늑대가 반응할 새도 없이 여러 얼음 덩어리가 늑대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싱이는 당황했지만 아직 분신과 몸을 바꿀 수 있었기에 애써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신싱의 공격은 야수의 몸을 얼려 꼼짝 못하게 했죠. 신싱은 이마에 땀을 닦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행자가 전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승자는 청룡 아카데미의 무롱신싱으로 개인 점수 2대 0이었습니다. 양설은 팔 벌려 동생을 안아주며 최고라 칭찬했어요. 싱이는 자랑스러운 미소로 신싱의 승리를 축하했죠. 신싱은 싱이를 껴안고 웃으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양설은 충격받아 새파랗게 질렸고 입이 떡 벌어지며 몸을 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동생이 왜 저러는지 싱이가 뭘 했는지 알 수 없었죠. 싱이는 억지 웃음으로 동생에게 아무 짓도 안 했다고 약속했죠. 양설은 손가락으로 그를 가리키며 화난 표정으로 그녀에게서 떨어지라고 소리쳤습니다. 동생에게 이상한 짓을 하면 박치기로 죽여버리겠다고 맹세하면서 말이죠. 한편 싱이는 담배를 피우며 격분한 주 국장에게 도착했습니다. 그는 패배를 인정하며 뒷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녀는 화를 못 참고 담배를 부러뜨렸고 시에의 일행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분노에 찬 눈으로 오후에 팀 전술을 논의하자고 명령했고 원하는 결과를 못 내면 아무도 잠들지 못할 거라고 경고했어요. 더 이상 훈련할 수 없을 때까지 시킬 작정이었죠. 관중들은 신싱을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여제게 아들이 아직 훈련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무롱 장군의 따님이 아주 꼼꼼하여 결정적인 순간에 결점을 찾아낸 점을 인정했습니다. 과연 청룡 아카데미 최고의 유망주다운 실력이네. 그게 바로 설성입니다. 여제는 자신감 있는 미소를 띠며 모르는 척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성우 덕분에 늑대의 약점을 이미 간파했음을 밝혔죠. 싱이 무릎 꿇고 아이들을 탓하지 말고 기회를 달라고 부탁하자 여제는 살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왕좌에서 일어나 설야, 무롱신싱, 성우가 뛰어난 활약을 보였다고 말했죠. 그들에게 어원훈련소 초대장을 주겠다고 약속했지. 싱위는 이 말을 기쁘게 듣고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싱위는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오늘 저녁 쉬 국장님이 외식을 허락해줬는데 어디 가서 먹는 게 좋겠냐고 양설 형에게 물었어. 양설은 짜증스레 싱위에게 누구더러 형이라 부르냐고 물었어. 바로 그때 붉은 휘장이 새겨진 황금색 봉투를 든 남자가 다가와 미소 지으며 싱이와 신싱의 활약이 여제의 인정을 받았다고 전했어. 그는 이 봉투가 황실 어원훈련소 초대장이라고 밝히며 건넸지. 싱이는 미소를 지으며 초대장을 받고 봉투를 집어들었지. 싱이는 약간 어리둥절하며 양설에게 어원훈련소가 뭐냐고 물었어. 양설은 팔짱을 끼고 그건 여제가 4대 아카데미 신입생들을 위해 특별히 만든 캠프이며 여제가 직접 멘토가 되어준다고 설명했어. 캠프에 들어온 사람들은 예외 없이 용왕국의 가장 뛰어난 인재로 성장했지. 싱이의 눈은 진지함으로 크게 뜨였어. 여제가 직접 가르쳐준다니 믿을 수가 없었지. 더군다나 여제 곁에 있으면 이점이 많음에도 백록과 이미 피해 계약을 맺었어. 이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면 분명 큰일이 터질 거라 생각했죠. 그는 한숨을 쉬었고요. 이를 본 심신은 걱정하며 그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쉬 감독과 바비큐를 먹기로 약속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싱이는 불안한 표정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몇 시간 후 밤이 찾아왔고 그들은 맛있는 음식점으로 향했습니다. 싱이와 싱신,
그리고 엔시오는 자리에 앉아 맛있는 꼬치구이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싱이는 혼란스러워하며 4대 가문 출신임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길거리 음식점 식사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엔시오는 꼬치구이를 한 입 베어 물고는 4대 가문이라고 국물만 먹는 건 아니라며 예전에 동생과 길거리 음식점에 자주 왔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싱씨는 민망했는지 그들에게서 떨어져 앉아 음식을 먹었습니다. 얼마 전 싱이는 한 소녀와 밥을 먹으러 갔다가 중국식 추러스를 처음 보고는 둘 다 깜짝 놀랐습니다. 싱이는 4대 가문의 천재들이 길거리 음식을 즐길 줄은 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싱씨는 눈을 감고 한숨을 쉬었고 엔시오는 탄산음료 캔을 집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싱이는 그녀 표정을 보고 문제가 있는지 물었어요. 그녀는 오빠의 태도가 약간 거슬린다고 설명했어요. 싱이는 웃으며 싱신에게 혹시 그날이냐고 물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자신을 가리키며 자기가 의사라 도와줄 수 있다고 설명했죠. 엔시오는 탄산음료를 뿜고 싱이를 죽이겠다고 맹세했어요. 싱이는 긴장해서 벌주로 술 석 잔을 마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엔시오는 들고 있던 탄산음료 캔을 꽉 쥐어 찌그러뜨리며 그 술은 물이나 다름없어 벌칙으로 부족하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싱이는 일어나 직원에게 가게에서 가장 독한 술을 가져오라고 했고 직원은 상자를 가져와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엔시오의 얼굴에는 자신감 있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싱이를 이길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맹세하며 대결을 신청했습니다. 만약 자기가 지면 그의 성을 따르겠다고 약속하면서요.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이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